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제목이 신미한 수업입니다. 네, 신미한 좋은 것을 알아보는 눈, 이런 것쯤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가 라는 부제목입니다. 네, 나만의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나의 눈 그걸 신미안이라고 한다면 그 신미안을 기르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윤광준이라는 선생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책 뒷면에 붙어있는 설명으로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읽어드리죠. 좋아하는 일은 스스로의 선택이어야 의미가 있다. 예술의 일상화란 거창하지 않다. 매일 먹는 끼니에 그릇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놓고 들리는 음악을 자신의 선택으로 채우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좋으나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이면 좋겠다는 그런 선택의 기준을 갖게 되면 그것이 곧 신미안이다. 아름다움을 파악하고 경험하게 되면 무용한 것이 유용한 것으로 바뀌는 행복의 선순환이 시작된다.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삶이 지루할 틈도 괴로울 틈도 없게 된다. 본문 중에 저 뒷부분에 나오는 한 단락이었어요. 이런 생각으로 이 윤광준 선생님은 이런 뜻을 펼치는 이런 뜻과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행위들을 쭉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지은이 소개하는 부분 먼저 좀 읽어드릴까요? 아마도 이 윤광준 선생님이 좀 낯설 것 같아서 좀 읽어드릴게요. 지은이 윤광준은 사진에서 미술, 음악, 건축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활동하는 아트워커다. 우리나라 최초로 예술대학이라 이름 붙인 중앙대 예술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했고 색깔 있는 내용으로 일세를 풍미한 마당과 한국의 독보적인 예술 잡지 객석의 사진을 담당하며 한글 디자이너로 유명한 안상수 아트 디렉터 등과 같이 작업했다. 이후 웅진 출판에서 초대형 프로젝트 한국의 자연 탐험을 진행하며 한국의 미를 기록하는 도큐멘트 사진의 시대를 여는 주요 사진가로 활동해 왔고 기자보다 더 글 잘 쓰는 사진가로 이름을 알리던 그는 1996년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여행에 나선다. 본격적인 예술 탐구가로서의 인생을 살기 위한 반전이었다. 너무 부럽네요.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와 그 준비된 그런 것들이 몹시 저를 부럽게 합니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편견 없이 수용하는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함께한다. 스스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보다 나의 일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즐기는 딜레탕트, 예술 애호가이기를 바란다. 또 오디오 평론가로도 유명하며 블러 쭉 나오세요. 딜레탕트, 예술 애호가, 스스로를 딜레탕트라 불러달라는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어서 지은이 소개를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조금은 이분이 어떤 분이실까? 이분이 우리에게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서 알려주고 싶은 건 무엇일까 궁금하신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다면 저와 함께 챕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이분이 다 관심을 가지고 업을 영위해 오신 전방위 예술 분야를 다 다루고 있어요. 미술, 음악, 건축,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오늘 읽어 드릴 부분은 드릴 챕터가 있어요. 제목이 나는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요 사이 계속 관심을 갖고 찾고 있는 그 세계에 빠져 있는 철학, 인문학 이런 것들의 핵심 주제와 가장 밀접되게 연결된 그런 질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예술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한 번쯤 정리 차원에서, 그리고 너무 이 따라하기 식의 그런 예술 음미가 아니라 나만의 그 예술 감상,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예술 감상법, 예술과 친해지는 법이 궁금하다면 전체 책의 내용이 다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에게 딱 이 부분은 이 그늘 북살롱에서 함께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파트가 바로 이 나는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라는 챕터고요. 이 챕터는 여러 가지 예술 장르 중에 사진이라는 장르를 설명하시는 그 섹션의 마지막 챕터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찍는 이든 사진을 바라보는 이든 그 속에서 진정으로 찾는 것은 무엇일까? 쉽게 찍히지 않는 어떤 것, 사진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술이기에 더 커지는 욕망이다. 좋은 사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다. 그때마다 내 깜냥 안에서 최선의 답을 전하려고 노력했다. 구도, 빛, 대조와 대비 같은 기술적인 이야기에서부터 한 발 더 나아가라. 자신의 주변부터 새롭게 찍어라. 이야기를 담아라. 독특함으로 눈길을 끌어라. 같은 조언도 해보았다. 어느 순간 사진을 찍는 이들에게 이런 말까지 하고 있었다. 멋진 인생을 살아라. 사진론이 인생론이 된 것이다. 긴 시간을 돌아와 다시 생각해본다. 우리가 사진이라는 예술을 통해서 느끼는 아름다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항상 사진은 세상에 숨겨진 진실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이라 말해왔다. 사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 본령이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남들이 보지 못한 순간을 담는 발견의 미가 주는 충격이 사진의 본질이다. 사진은 인간의 진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 과학은 인간의 보기 습성이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게슈탈트 이론이 그것이다. 인간은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머릿속에서 조합하고 선택하며 모자람을 메워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동물의 진화를 이끈 기본 원칙일 것이다. 생존에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해서 인식의 정도를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흐릿하게 보이는 물체가 고양이인지 호랑이인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다. 고양이와 호랑이를 늦게 판정하면 잡아먹히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 우리의 뇌는 호랑이의 중요한 특질을 머릿속에 넣고 그 중요한 특질부터 파악하게 되어 있다.
꼭 봐야 할 것부터 먼저 보는 습성이 발달한 것이다. 때문에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 그러나 사진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인간의 인식에서 빠져나간 것들을 길어 올린다. 사람들이 놓쳐버린 것들은 무엇일까? 재확인되는 희미한 기억과 내용이다. 우리는 그런 희미한 기억과 내용들, 그런 것들 중에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쉬운 예로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 당시 가족의 모습은 내 머릿속에 흐릿한 인상으로만 남아있다. 그러나 사진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신발, 들고 있는 가방은 물론 주변의 세세한 정보까지 담아낸다. 사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인간의 기억이 놓쳐버린 부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사진의 감흥은 보지 못했던 것을 확인하게 된 놀라움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사진을 통해 희미한 기억과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시간이란 모든 걸 바꿔놓는 그 시간이란 엄청난 힘에 맞서서 사진은 사람의 기억보다 항상 더 많은 걸,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는 미술의 재현과는 또 다른 재현의 기능이다. 예술이 추상적인 미를 쫓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재현에 대한 욕구와 필요는 힘을 발휘한다. 다만 현대에서는 다른 종류의 재현의 밀도와 질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인간의 눈보다 더 정밀하게 들여다본 사진 이미지는 인간이 갖고 있는 불완전함을 건드린다. 바꿔 말하면 사진을 통한 재현의 욕구가 여전한 것은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인간의 능력은 계속 커져왔지만 채워도 성에 차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 같다. 그러니 인간의 능력을 웃도는 사물을 만들고 또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낸다. 예술도 인간의 끝없는 욕망 속에서 변화해온 것이다. 그 욕망을 원동력으로 사진 예술이 발전해왔다. 사진은 끊임없이 재현의 방식과 밀도를 높여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상태로 재현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최근 사진전에 가보면 사진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 덕분이다. 사물이나 인물의 실제 크기보다 더 커지는 건 당연하고 자연 풍경조차 영화의 스크린을 보는 듯한 크기의 작품들이 자주 등장한다. 대자연 바로 앞에 서 있는 듯한 큰 스케일에 압도당하곤 한다. 크기의 압도감과 재현의 밀도가 높아지면 또 다른 새로운 감흥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진도 진화하고 있다. 이제 사진전을 보러 가면 얼마나 멋지게 찍었는지는 궁금하지가 않다. 무엇을 찍었는지가 궁금하다. 사진을 통해 다른 이의 세상을 보는 방식과 그의 관심사를 들여다보고 싶은 거다. 그 많은 사진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람의 삶이 아니면 자연 풍경 혹은 찍은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으로 분류된다. 사람의 삶이 아니면 자연 풍경 혹은 찍은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으로 분류된다. 그게 전부다. 큰 틀에서 보자면 더 이상의 새로움을 찾긴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마무리하는 능력을 가졌다. 이 능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진이다. 이 마지막 두 문장 다 멋있네요. 위대한 사람은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마무리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진이다. 사진이 그런 예술이었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기 삶의 드라마를 이야기할 때 희로애락 전부를 이야기하는 법은 없다. 중점적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빛나는 순간을 더 많이 말하거나 혹은 가슴 아팠던 사연을 강조한다. 만약 겉으로 보아서는 드러나지 않던 자기 삶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자신이 절절하게 느꼈던 속마음을 말하게 된다. 사진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대상을 자기만의 비범한 시선으로 포착하는데 성공한 그런 훌륭한 사진이 많이 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방식과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능력에 좌절을 느낄 정도다. 그래요. 이분은 사진가니까 사진에서 그런 경험을 하셨나 봐요. 저는 제 일을 하면서 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또 있답니다. 그렇게 비범하게 마무리하는 능력을 보면서 경탄할 때가 있고요. 제 동료에게 경탄할 때가 있고, 또 그런 능력 앞에 저의 능력이 스스로 이제 점철돼서 좌절을 느끼는 그런 때도 덜어는 있어 왔어요. 예술만큼 창의적 시도와 노력을 집약하는 분야는 없다. 예술은 구체적 용도가 없다. 용도를 지니는 순간 상품이 되어야 한다는 괴로움에 시달린다. 상품은 팔리지 않으면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거꾸로 예술품은 반드시 팔린다는 보장이 없다. 팔리지 않아도 실패라 단정짓지 않는 게, 실패라 부르지 않는 게 예술의 불문율이다. 자유롭게 무슨 짓을 하든 용서되는 인간 세계의 유일한 일탈 통로가 예술인 것이다. 그런 만큼 새로움만이 최고의 선으로 인정받는 게 예술이다. 비록 외면받는다고 해도 예술가의 작업은 도발적이어야 한다. 뻔한 것을 반복하는 일은 죄악이다. 뒤집고 흔들고 바꾸고 부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질지 모르는 새로움만이 희망이고 목표가 된다. 이 부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예술이라는 걸 또 이렇게 짧은 몇 안 되는 문장으로 정말 이렇게 와닿게 정리한 거는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술의 구체적 용도가 없죠. 그런 덕분에 어떤 그런 자유롭죠. 어떤 용도로서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탈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술인 거고, 그런 예술인의 가장 높은 경지의 예술, 우리가 탁월하다고 부르는 그런 예술 작품들은 그런 일탈을 제대로 해낸 것, 그러니까 정말 독창적인 것, 세상에 없는 어떤 그만의 방식으로 보고 만들어낸 것, 그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그에 의한 그만의 감정을 그만의 방식으로 표현내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후대에 길이 남는 예술이 되는 거죠. 그래요. 뻔한 것을 반복하는 일은 죄악이라네요. 예술에 있어서 새로움만이 희망이고 목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술가의 길은 힘들고 외롭고 아웃사이더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런 사람들을 봄으로 보는 것에, 그런 작품들에 보는 수 있는 그런 선물로 인해 또 비예술가들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읽어드렸던 김동식 작가의 회색 인간이라는 책에 보면
그 다 죽어가는 강제 노동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예술가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에게 그들의 식량으로 배급되어 온 하루에 한 조각의 그 흙 묻은 빵을, 그걸 또 반절씩 잘라서 그 가수와 화가와 작가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노동에서 배제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들이 배급받은 빵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노래를 불러달라. 바깥 세상에 이걸 알릴 수 있도록 후대에 우리가 이런 강제 노동의 현장에 있었다는 걸 어느 시간이 돼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의 지금 이 처참한 현실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글을 남겨달라고 그런 작가와 화가와 가수의 생계를 다른 노동자들이 책임을 져줘요. 어쨌든 또 너무 옆으로 갔어요. 다시 이 문장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좀 옆길로 샜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인간의 눈과 가장 가까운 사진도 똑같은 목표를 요구받는다. 그런 목표를 이루어낸 작업들을 보면 뭐라 설명하기 힘든 해방감이 든다. 사진작가 이갑철의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더랬다. 그는 한때 나와 같이 작업하던 동료였다. 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았던 미스터리한 사진가였다. 이갑철은 2001년 충돌과 반동이라는 사진집 한 권으로 내게 KO 펀치를 날렸다. 여태껏 본 적 없는 기괴하고 불안한 심상을 담은 이미지들이었다. 한국이라는 공간과 그 공간에 사는 한국인에게 숨어있는 불안과 공포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진집이었다. 기분이 오싹했다. 너무 거칠고 투박해서 책을 덮어버렸다. 책을 덮고 나서도 불안한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진 듯했다. 이갑철의 사진은 알고 있지만 말해선 안 되는 금기의 단어들을 떠올리게 했다. 끔찍한 장면을 함께 지켜본 공범이 된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다. 마치 공포 영화를 본 후 등 뒤에 유령이 따라오는 듯한 느낌과 같았다. 귀신이 붙은 사진이라 해도 좋을 한 장 한 장의 내용은 하나같이 인간 내면에 고여있는 죽음의 공포를 끄집어내고 있었다. 친구로서 지켜본 바 이갑철 작가는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한다. 제 사진을 설명하는 그의 말은 언제나 서툴렀고 작업 전체를 잇는 논리도 빈약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사진가는 설명을 하는 이가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그는 언제라도 사진 찍기 위해 카메라를 품고 전국을 누볐다. 그의 의식은 점점 더 예리해졌다. 성에 안 차면 무엇이든 가차없이 배워버릴 태세로 살았다고 한다. 그는 마음속에 면도날을 품고 다녔던 것이다. 그가 들고 다닌 카메라는 곧 매서운 칼이었던 것이다. 그런 날선 시선으로 골라낸 사진들은 그 어떤 유사한 작품도 떠올릴 수 없었다. 비평을 하기도 어려웠다. 구도를 논하기에는 평론의 차원을 벗어난 그런 사진이었다. 내용을 분류하기도 난처했다. 한국의 기층 문화에 대한 다큐멘터리인지 사적 경험에 충실한 고백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흔들리고 비틀린 사진들이었지만 기술적인 미비함을 언급할 수도 없었다. 그 내용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진의 지평을 단숨에 끌어올린 성과였다. 이후에 이런 충격을 뛰어넘는 사진을 본 적이 없다. 그로부터 17년 동안의 공백이다. 네, 잠깐 이갑철 씨의 사진을 좀 찾아보고 왔어요. 여러분도 잠깐 보고 오셔도 어떨까요? 네이버에 다 나오더군요.
네,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마주하고 그 감흥에 푹 빠지면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하다. 위대한 사진도 그렇다. 전혀 다른 눈의 선택이 만들어낸 이미지는 밝고 화사한 이미지라고 해도 그 본질은 도발이고 충격이다. 그래요. 그런 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아무튼 계기가 되죠. 전혀 나와 다른 사람의 시선, 그런 선택이 만들어낸 이미지는 밝고 화사하더라도 혹은 아주 어둡고 이 황량한 이미지라 하더라도 그 본질이 도발이고 충격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죠. 예. 세상을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만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려는 욕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만의 눈을 가지려면 세상에는 위대한 눈이 수없이 존재한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또 누구나 다 저마다의 눈으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나의 시선이 많이 맞고 나의 시선이 많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존중받아 마땅한 시선과 눈이 있다는 그걸 또 존중해 주는 것,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남들이 그냥 스쳐 지나는 그런 어떤 것, 사물의 또 이면, 이런 것들을 포착해 내기 위한 나의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작가이신 윤광준, 이 스스로를 딜레탕트라 예술 애호가라 불러달라는 이분도 사진작가이지만 굉장히 다방면의 그런 전방위적인 예술을 감상하고 그 나름대로의 그 안목을 계속 키워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그 예술적 영감을 다양한 곳에서 찾고 개발하고 계신 거죠. 스스로 좀 더 완성도 높은, 스스로 만족할 만한 그런 사진 작업을 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본인에 대한 투자랄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그런 자기개발, 투자 이런 걸로 치부하기는 너무 그렇게 표현하자니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폄하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런 위대한 자기개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진이라는 작품 활동을, 예술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브라질의 사진가 세바스티앙 살가도는 극한의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존엄한 시선으로 기록한다. 노동자들과 동고동락하며 땀으로 찍어낸 사진은 영화로도 문학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진한 메시지를 준다. 그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살갗에 햇볕의 따가움이 느껴지는 듯하다. 섬세하고 강렬한 질감이다. 그는 사진이라는 매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깨닫게 한다. 그의 사진을 보면 이런 질문이 들린다. 당신이 보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 질문 앞에 고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네, 잠깐 녹음을 멈추고 세바스티앙 살가두를 검색해 봤어요. 그의 사진들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의 작품들은 위대한 활동인 것 같아요. 예. 와우. 저는 오늘 일요일이어서 이렇게 녹음하는 와중에
책을 볼 때도 검색해 보지 않았던 두 국내 작가, 국외 작가의 이 위대한 사진가들의 사진을 좀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여유를 좀 부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여유 잠깐 허락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은 모든 위대한 사진들은 항상 이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을 또 듣기 위해 사진전에 가고 답을 찾기 위해 사진기를 든다. 정답이 없다는 것만이 위안이다. 그래요. 이 윤광준이라는 작가님은 사진가니까 그런 위대한 사진들을 사진전에서 보고 나면 그 앞에 서면 당신은 무엇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결국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이 사진을 보면 또 멋진 예술 작품, 좋은 그런 명음반을 들으면, 좋은 공연을 보면 항상 이런 질문들을 가져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할 것인가요? 살아있는 내내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뭐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받고 나와야 그 시간에 대한 가치, 그 비용에 대한 내가 지불한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겠죠. 또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예술 활동들, 미술이든 공연이든 책이든 그런 것들을 던져줄 수 있는 것이 정말 그 본질을 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가 예술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자꾸 그런 성찰을 하게 해주니까, 질문을 던져주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데 그런 걸 누릴 여유가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연이라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그런 질문을 받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은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책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 정말 마지막 장이네요. 그 장에 보면 또 이렇게 예술을 우리가 좀 즐기고 적극적으로 그 나만의 안목을 키워가는 눈을 키워야 하는 이유, 뭐 그런 걸 설명하신 마지막 장이 눈에 들어와서 그 글 끝으로 읽어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작은 욕망들을 잘 수용하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지지 않는다. 욕망은 다듬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꺼내서 해소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별거 아닌 작은 욕망이 결핍이 되어버리고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쓰게 된다. 일상에서 적절하게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어야 정말 좋은 것, 정말 필요한 것, 그래야만 하는 것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그래야 좋은 취향과 좋은 삶이 형성된다. 내가 사물의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술을 보는 눈도 음악을 듣는 귀도 더 자유롭고 행복해졌다. 일상에서 마음에 드는 걸 자주 접하니 쓸데없는 갈증과 열등감이 생겨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되게
평온하게 평화롭게 잔잔한 위안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극한의 상황이 와도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이 바닥에 잔잔한 이 완충제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이런 기쁨을 아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곳곳에서 목격한다. 좋아하는 일은 외압을 걷어낸 스스로의 선택이어야 의미가 있다. 좋다는 건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빌리면 이렇다. 그는 재밌어야 하고 의미를 더해 감동이 넘치며 누구에게나 쓸모 있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인류의 스승이 말하는 좋음이란 어렵지 않다. 예술의 일상화란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 매일 먹는 끼니의 그릇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놓고 들리는 음악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채우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좋으나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아니면 이것이었으면 좋겠다는 나만의 선별의 기준을 갖게 되면 그것이 곧 신미안이다. 아름다움을 파악하고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의 인식과 판단의 범위가 다음 단계로 올라서게 된다. 무용한 것이 유용한 가치로 바뀌는 행복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순환의 시간들을 갖게 되면 삶이 지루할 틈도 괴로울 틈도 없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편안한 휴일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내일 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예, 미셸이었습니다.